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의 용경빈입니다. 자, 25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25년을 정말 주름 잡았던 상품들을 총 종합해서 살펴보고도 있고, 또 26년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보고 있는데, 오늘 또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선, 방산, 원전, 3인방이죠. 이름만 들어도 이 조방원이라고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종목들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잘 나가기만 하던 이 조방원 ETF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끝난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좀 조정 기간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이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조방원 ETF 내년에 다시 좀 날아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주제 홍예미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조방원 ETF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관련주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 고공행진을 이어왔죠.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지난 한 달만 보더라도요. 국내 대표 조방원 ETF들이 일제히 밀리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건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과 반도체주 쏠림 현상이 겹치며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방산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논의가 나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해진 탓입니다. 한때 코스피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 들어 주가가 22% 넘게 하락했는데요. 시총도 11위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요, 지금의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인데요. 내년 이익을 기준으로 PER이 독일 라인메탈은 35배, 프랑스의 탈레스는 21배죠.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PER은 18배 수준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국내 방산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건데요. 여기에 수주 모멘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방산회사 4곳의 수주 잔액은 지난 3분기 기준 1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새로운 시장인 서유럽에서의 신규 수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조선 관련주들은 미국과의 협력 모멘텀이 지속되며 내년엔 수주와 실적이 동시에 증가할 거란 전망이고요. 원전 기업들도 내년부턴 원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을 지나 소강 상태에 접어든 조방원 테마주들 숨고르기의 시간을 끝내고 2026년엔 다시금 비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 한 해 ETF 시장을 주름 잡았던 주인공 조방원. 내년에도 이 투자 바구니에 좀 집어넣어도 될지, 그리고 또 조방원 중에서 과연 그중에서도 승자는 또 누가 될지 오늘 한번 날카로운 분석 함께 해보시죠.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 그리고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만날 때마다 반가운 분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주된 얘기를 또 이끌어 주실 두 분인데 먼저 금정섭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방원이 주도했다 25년, 정말 이렇게 봐도 절대 과언이 아닌 해였는데요. 최근에 근데 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방원 ETF가 좀 저조합니다. 지금 이 기간이 좀 부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앞서 캐스터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올 한해 조방은 뜨거웠습니다. 네. 예,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수익률이 거의 한 170%, 그리고 원전도 한 120% 정도 되고요. 근데 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최근 한 달 수익률입니다. 네. 예, 거의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최근에 고점 대비, 그러니까 한 1개월 수익률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에서 한 20%까지 빠지다 보니까 야, 이제 꺾인 거 아니냐. 이 이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려가 커지고 또 아픈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0,000원으로 상장해서 3년 만에 지금 거의 5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빠지면은 그 크기도 클 수 있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부진에 대해서는 그 우려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크게는 시장 전체적인 우려로 보면은 사실은 미국의 대체적표 축소 관련된 유동성 이슈가 가장 큽니다. 예. 파죽지세로 늘던 지금 대체적표 9조까지 늘었다가 최근에 이거를 유동성을 감아가지고 6.6조까지 빠져서 사실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많이 빠졌는데 그 이슈가 좀 있었고요. 같이 좀 조정을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좀 다른 쪽으로 좀 눈길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다 보니까 실제로 약간 그쪽으로 자금이 넘어간 것도 좀 있었고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개별 테마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위는 3분기 실적 좋았어요. YOY 기준으로 다 세 자릿수씩 높아졌는데 몇몇 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대했던 가이던스 대비 조금 미흡하게 나와서 4분기로 이연된 것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수주가 파죽지세로 늘다가 3분기 때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조선은 좋습니다. 쌓여 있는 잔고가 많아요. 방산도 사실은 수출 쪽으로 100조 쌓여 있고 조선도 100조 넘게 쌓여 있는데 가장 고부가 가치선인 LNG선 쪽이 올해 작년 대비 기대치 대비 꽤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하. 지금 LNG선이 지금 북미발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올해 지금까지 누적된 게 한 17척 정도 되거든요. 예. 금액으로는 대략 한 6조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기대치보다 좀 많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내년에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주 잔고 폭이 조금 생각보다 적게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전망으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산, 조선, 특히 원전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수주가 늘기 시작할 거니까 그건 좀 차근차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실적 좋고요. 향후 수주 파이프라인이 늘 걸로 지금 기대돼서 이 부분들은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속이 좀 후련해지는 느낌입니다. 걱정 싹 덜어지는 느낌인데요.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조선주가 좀 부진을 겪었던 이유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합병 이슈가 있었어요. 합병 이슈가 있게 되면 저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그 종목을 비워놓거든요. 비워놓고 합병이 끝났을 때 다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인 공백도 조선주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내년에 큰 그림은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좀 수주라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감으로 삼아서 자양분 삼아서 올랐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의 시간이 다가온다. 저는 실적의 시간, 숫자가 다가오는 마치 우리가 지금 AI 산업을 바라보면서 너 돈 못 벌잖아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조선산업은 돈을 버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결국은 돈을 벌 때 뭘로 돈을 벌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미국의 LNG 프로젝트 승인, 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해서 LNG 운반선 신규 수요가 549척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9년에서 33년에도 인도 슬롯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발주가 필요하고 이런 발주 수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미 수주 받아놨던 물량들을 통해서 실적으로 인식되는 기간이 내년이기 때문에 조선은 실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방산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우려가 좀 있었어요. 공급망 병목이 좀 생기면서 납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납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창고에 포탄이 부족하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급망 병목 때문에 납기가 중요한 방산 산업에서 공급망 차질 우려가 좀 있었지만 결국은 미국이 나토의 무기 자립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유럽이 보호보다는 재무장 그리고 유럽이 재무장하게 된다면 유럽 방산도 좋겠지만은 유럽 방산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갖추고 있는 한국 방산도 이런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 방산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책도 우호적이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지만 조선이랑 약간 다른 게 조선은 이제는 실적이 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지만 원자력은 아직은 실적이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원자력은 좀 더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조선과 방산, 원전 이렇게 세 분야를 종목별로 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쭉 좀 살펴주셨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의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일시적이다라고 좀 종합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이제 순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 즉 어떤 것이 가장 또 2026년을 좀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주인공이 될지 저희가 순위를 미리 좀 두 분께 좀 따봤거든요. 그 결과를 먼저 좀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금정섭 본부장님께서는 조선과 방산을 동급으로 봐주셨고 원자력보다는 이 두 가지 분야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순위를 매겨주신 것 같아요. 1, 2위는 공동으로 그리고 원자력이 3위. 자, 그리고 최창규 본부장님은 조선이 최고다. 아까 뭐 몇 척이냐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확실히 조선에 대한 비전이 좀 높게 보시는 것 같고 다음으로 방산, 원자력 이렇게 순위를 1, 2, 3위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좀 금정섭 본부장님께 좀 다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조선, 방산 이 두 섹터 어떻게 이렇게 좀 동급이다라고 보신 겁니까? 일단 그 두 개, 그러니까 조선방산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네.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산부터 말씀드리면은 러우 전쟁이 22년 터지고 나서 네. 실제로 급하게 이제 주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방산 기업들이 그동안 그 평화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방산 관련된 밸류 체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문을 하면 5년 뒤에 납품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 안에 빈틈을 한국 K방산이 이제 들어갔던 건데요. 네. 그래서 그 동유럽발 대규모 수주가 실제로 실적이 꽂히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4년 말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전년 대비해서 체계 종합 기업인 5개의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이 다 세 자릿수로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잔량이 쌓인 게 특히 마진율이 높은 게 수출이거든요. 국내 방산 같은 경우 마진율이 5에서 10%로 되게 낮은데 수출 물량에 지금 파이프라인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만 향후에 3, 4년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빵빵하군요. 나와 있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고 없었던 거는 글로벌리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일단은 이 물량이 쌓여 있다.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지금 100조 이상 쌓여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어닝 믹스가 중요하거든요. 저부가가치선으로 지금 도크를 채울 거냐 아니면 고부가가치선으로 채울 거냐 이슈인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북미발 LNG 프로젝트가 굉장히 고부가가치거든요. 그쪽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추가 수주가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쌓여 있는 것들 중에서 펀더멘탈리 깨지지 않는 섹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동급으로 봤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시면은 사실 SMR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지어진 사례는 없고요. 네. 본격적으로 한 29년부터 될 걸로 보여지고 실제 수주가 나오면은 전체 하게 되면은 원래 계획보다 늦어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년 이상을 보는데 네. 이게 실제로 그 진척도에 따라서 그 매출과 이익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이나 조선은 한 향후 2, 3년 내 n분의 1에서 들어온다면 이거는 사실 10, 15년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슈가 초기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핵심 기자재인 두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멀티플이 사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거든요. 다 세 자릿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장기 모멘텀은 있죠. 그래서 먼저 들어가느냐 아니면 현재 탄탄하게 되었느냐 들어가는 그 차이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선방산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 원자력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정석 본부장님께서는 조선 방산 이제 동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최창규 본부장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조선을 가장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혹시 최근에 HD 현대 광고를 한번 보신 적 기억나신가요? 어떤 광고죠? 많아서. 그 김우빈이 뭐 차 몰고 오는 광고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네. 현대중공업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선을 떠올리겠지만 잠수함 광고가 나왔어요. 오. 잠수함이 SLBM이라고 하는 수직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광고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HD 현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조선에다가 뭘 더 붙였냐라고 말씀을 묻는다면 네. 저는 방산까지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조선종에서도 군함, MRO 사업, 잠수함 사업 이런 것들이 조선의 테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조선은 기존의 조선과 방산이라는 또 새로운 모멘텀을 묻어가기 때문에 오리지널 방산보다는 조선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조선을 바라볼 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주 그리고 수주가 실적으로 잡히는 숫자가 꽂히는
그런 섹터인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도 건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조선은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방산보다는 좀 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중국과 조선 경쟁을 하려면 고부가가치선을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NG선을 잘하고 있는 한국조선이야말로 고부가가치선을 토대로 해서 실적 모멘텀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어서 조선은 조선과 방산을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방산보다는 좀 더 점수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방산을 2순위로 둔 이유는 뭐 역시 글쎄요. 지정학적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전쟁이 혹시 근본부 선생님 전쟁이 다시 내년에도 날까요? 네. 예. 그런 좀 어떻게 본다면 돌발적인 변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기대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처럼 숫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치에 넣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수주잔고 하나만 놓고 방산을 바라본다면 조선보다는 살짝 뒤처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자력은 뭐니 해도 정책적인 모멘텀은 있지만 원자력이라는 산업 자체가 1, 2년 만에 지어지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빨라도 10년, 길게는 20년에 걸쳐서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은 약간 후순위로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LNG선을 강조하는 이유도 원자력 입장에서는 약간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그 발전소를 원자력을 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가스 발전소를 먼저 짓고 있거든요. 네. 빠르게 지을 수 있고 탄소가 좀 덜 나오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자력을 조금 후순위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사실 뭐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선을 이제 보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NG 선과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최창규 본부장님이 더 거기에 긍정적인 기대를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은 뭐 네.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저의 매형이 하나오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자, 어쨌든 지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어쨌든 지금 순위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관련해서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지금 두 분 다 최하위라고 보기엔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셨단 말이죠. 이렇게 보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 먼저 금정섭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원전은요. 예. 그 상대적 매력도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저는 방산조선보다 약간 아래로 보지만 그리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투자할 때 어디를 먼저 가중치를 줄 거냐 했을 때는 원전은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큰 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기간 이슈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아하. 하지만 원전의 가치도 사실은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원전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행정명령이 5월에 돼서 실제로 현재 100기가와트를 400기가면 300기가와트 늘려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 그 2기가 지금 2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1기가와트에 1개면은 300기가와트면 300개를 줘야 되고요. 오, 굉장한 수량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체코 두코브니 원전을 그 대략 한 기당 10조 넘게 수주를 했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몇천 조가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규모고요. 유럽도 동일합니다. 예. 유럽은 원래 신재생 에너지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탈원전했다고 하거든요. 탈원전을 다시 했는데 네네. 거기도 2050년까지 3배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가 짓느냐의 이슈가 남는 거고요.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 중심의 그 설계를 하는 웨스팅하우스와 실제로 그 중간에서 그거를 총괄로 하는 프라임 컨트랙터들이 있거든요. 뭐 벡텔이라든지 플로우라든지 종합 건설사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팀 코리아가 붙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왜냐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업 중에 뭐 EDF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짓겠다 해놓고 좀 뭐 15년, 20년 됐는데 아직까지 종결을 못 짓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할들이 한국의 건설사들이 들어갈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미국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인데 원전 지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팀 US 코리아의 핵심 역할들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또 좋은 뉴스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련된 것들도 좀 준비하시는 것 같고 해서 이 중요도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원전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기간 이슈가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창규 본부장님께서도 원전이 가장 후순위셨어요. 네. 이유가 뭐였을까요? 결국은 실행 속도예요. 음. 실행 속도 그리고 이익 인식 타이밍. 결국은 돈을 언제 벌어들일 거냐 이 네. 타이밍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전은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먼저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돼서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착공이 시행돼야 되며 기자재, 시운전, 상업운전까지 거쳐야 될 단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신규 대형 원전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무려 167개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한다면 실제로 원전이 우리 눈에 들어오려면 올해가 벌써 2025년이 끝났으니까 네. 2010년 후 37년, 38년 그때 되면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이런 거대한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인식상에서는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전이라는 산업을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와 붙인다면 원전 하나만 놓고 따지긴 좀 그렇고 송배전기, 변압기, 가스터빈, ESS, 뭐 전력 인프라 전반이랑 또 같이 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금정석 본부장님이랑 동일하게 11차 전기본에서 드디어 2038년 발전량 비중으로 35.2%를 원전이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은 원전입니다. 네. 그리고 탄소가 가장 적게 배출되는 것도 원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다면 가장 원전을 안전하게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팀 코리아 중심의 코리아 원자력은 글쎄요. 저는 무궁무진한 상승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타이밍 이슈지 원전에 대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슈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뭐 ETF니만큼 아까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네. 이 조방원을 다 담은 ETF 상품을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바구니에 어떻게 이 상품들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두 분의 비중이나 전략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순위도 소개해 주셨지만 먼저 금정석 본부장님은 좀 이 비중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다고 보십니까? 뭐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조선과 방산이 지금 현재 실제로 실적이 나고 있고 이 잔고가 향후 2, 3년 동안은 큰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세 개를 섞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두 섹터를 좀 높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숫자를 말씀드린다면은 한 4, 4, 2 정도 좀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4, 2, 40, 40, 20% 정도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서 조선과 방산을 또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도 있게 보셨던 게 딱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또 어떤 비중을 추천해 주실까요? 실은 이 질문을 저희가 세미나를 나가면 가장 많이 받아요. 조선 방산 원자력 어떻게 사면 됩니까? 언제 사면 됩니까? 어느 정도 비중으로 사면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은 뭐냐면 조선 방산 원자력 똑같이 사놓고선 네. 그중에 빠지면 더 사십시오. 네. 네, 빠지면 더 사고 또 많이 오르면 파십시오.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누구나 우상향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숫자가 확보되어 있는 조선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방산 30 그리고 원전 20 저는 532 전략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소소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두 분의 어떤 비중은 크게 또 역시 차이가 없긴 했습니다. 자, 조방원 뭐 지금은 좀 계속 부진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26년을 대비하려면 역시 25년 어땠는지 뭐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혜민 캐스터가 어떤 상품이 가장 주목을 받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 1분 컷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국내 대표 조방원 ETF들의 올 한 해 성적표를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연초 대비 수익률과 자금 유입액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섹터 ETF 살펴보시죠. 연초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ETF는 타이거 200 중공업 ETF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144%에 달하는데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 중공업에 속하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자금 유입액 기준으로는 솔 조선 탑3 플러스의 흐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국내 조선 산업을 대표하는 상위 3개 조선사와 이 조선업 밸류체인 내 주요 기자재, 부품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의 대표 수혜 ETF로 꼽히는 타이거 조선 탑10 ETF도 105%가 넘는 연초 대비 수익률로 3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그 다음은 방산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 1위는 플러스 K방산 ETF입니다. 올 들어 160% 넘게 올랐고요. 자금 유입액도 3,750억 원이 넘을 만큼 압도적인데요. 2023년 상장된 국내 최초의 K방산 ETF로 한국의 방위산업 핵심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 2위는 연초 대비 140% 넘게 오른 타이거 K방산엔 우주 ETF인데요. 얼마 전 미국의 스페이스X가 내년 뉴욕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덕분에 우주 관련 테마가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 1년 동안 124%가 오른 솔 K방산의 경우 국내 방위산업 밸류체인을 대표하는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중인데요. 이 위성과 레이더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며 최신 트렌드를 폭넓게 반영한 점이 특징입니다. 마지막 섹터는 원전입니다. 조선과 방산 섹터 대비로는 그래도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이 선방해준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원전 테마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인데요. 지난 17일 리밸런싱을 통해 종목 수는 줄이고 최대 종목 비중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률 2위는 에이스 원자력 탑10 ETF로 1년 동안 147% 넘게 올랐고요. 3위는 95%의 수익률을 낸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가 차지했는데요. 연초 대비 자금도 2천억 원이 넘게 유입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 한 해 ETF 시장을 이끈 조방원 ETF들을 총 정리해봤는데요.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은 다소 주춤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로 계산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이었습니다. 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들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좀 이 질문을 짧게 한번 드려볼게요. 아니, 순위 보니까 이 플러스와 타이거 가장 최상위권 또 순위를 포진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네. 뭐 행복했죠. 아. 투자자분들이 수익도 많이 냈고 예. 뭐 개인적으로도 좀 수익을 좀 봐서 올해는 K방산하고 조선 쪽이 사실 압도적인 그 테마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조인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요. 예.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조방원 라인업을 다 갖추자. 아하. 운영사에서 조방원 라인업을 다 갖추고 그렇게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금 본부장님한테 네. 한화 플러스에서는 조선 ETF 언제 만드냐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순위를 쭉 보다 보니까 이제 ETF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지, 그리고 선택할 때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남습니다. 뭐 앞서 봤던 것처럼 사실 이 수익률만 따라가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금 본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조방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하기 좋게 조방원 테마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네. 이 섹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재는 지금 사실 미중 패권 전쟁 시대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특히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이 섹터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다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2010년도에 그 사실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막 최대 실적 내고 이익도 많이 내고 그랬다가 사실 그 이후에 좀 꼬꾸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시클리컬 sek터로 이제 봤던 건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방산이나 조선이나 원전이나 사실 중국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은 나토 미국과 그 나토 중심의 무기 호환 체계여서 그쪽에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공급망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LNG선 같은 경우에 내년에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뭐 말로는 뭐 60조 얘기도 나오거든요. 65척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북미 LNG 프로젝트가 이 LNG가 수출되는 게 유럽으로 갑니다. 러우 전쟁 때문에 사실은 그 가스선을 지금 잠그고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 자립률이 러시아가 지금 11%가 안 됩니다. 네. 거기에 이제 미국산 지금 가스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중국이 선주거나 중국에서 만든 배는 이제 미국에 접항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돼요. 미국에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공급망에서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혜를 지금 한국이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네. 중국을 빼면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코리아 US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성장 스토리라면은 구조적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끌고 가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ETF를 조방원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택을 하실 때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의 섹터가 어디냐, 테마가 어디냐,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봤을 때도 이게 또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조방원 ETF 또 선택할 때 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실제로 ETF는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10개 종목이 반드시 구성돼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네. 조방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해당되는 테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의 수, 기업의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방원 ETF 끝자리를 보신다면 뭐 탑4, 탑 10이라든지 즉 1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든지 좀 몇 개 종목으로 구성됐다라는 것들을 숫자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네. 말을 뒤집어 본다면 특정 종목의 주가에 의해서 이 ETF의 가격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 편입 로직입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최대 얼마의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빅3의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 원자력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들의 집중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 종목들이 전체 자산의 몇 % 비중으로 집중되어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리밸런싱입니다. 물론 새로운 조선 기업이라든지 새로운 방산 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원자력 기업이 뭐 큰 규모로 상장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상장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종목을 넣기 위해서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의 숫자 그리고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리밸런싱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들었다면 또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도 한번 그 동시에 좀 챙겨봐야겠죠. 금 본부장님, 내년에 좀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경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이것도 테마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방사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종전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사실은 전쟁이 종전이 된다고 하면 유럽 기준으로 보면 러우 전쟁이 끝나면 주변국들이 사실은 무기를 사지 않는다. 이거는 말은 되지 않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휴전이나 종전이 되면 국방비를 늘려서 넥스트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토가 그래서 사실 GDP 대비 5% 타겟으로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종전이 되면. 그래서 단기 센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겁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는 현재 수주 잔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수주 파이프라인이 중요할 거예요. 네. 추가 수주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멀티플을 지금 인정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수주가 사실은 저희는 가시권이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수주 파이프라인을 좀 체크하시면서 주가를 정당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은 내년에 고부가 갇힌 LNG선이 실제로 기대는 거의 대부분 들어올 거로 보는데 그게 실현되느냐.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쌓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들어올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느냐.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섹터별로 다양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고 최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변수 어떤 것들 주목해 보면 될까요? 대부분의 산업들이 다 정책 산업입니다.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정책 산업이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가가 굉장히 급락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독소 조항 때문에 급락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내년에 안 날 거야, 전혀 없어라고 단정짓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산업에서는 정책적인 리스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항상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재밌는데 싶으면 늘 좀 걸리는 게 시간입니다. 자, 오늘 조방원 26년을 또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 그리고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홍혜민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